여러분 화창한 주말입니다. 토요일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명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죠. 민심의 회초리는 매서웠습니다. 이제 승자든 패자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할 텐데요. 중요한 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을 떠받들겠다고 읍소했던 그 마음 변치 않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의 매일경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성재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깜짝 물음표입니다. 깜짝이냐 아니면 또냐? 그거 이거 많이 봤다는 얘기죠. 또 뭐 이런 거예요. 깜짝 또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신문 아마 이게 주말에 이 많이 다뤄지는 코너잖아요. 한국일보에 또 화제가 되는 이 백예규 화백의 이 사람 코너인데 한번 볼게요. 아마 이번 총선을 한마디로 정리한 그림 아닐까 싶어요. 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국일보 18면입니다. 윤 대통령의 옐로카드 내민 총선 민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렇게 심판이 옐로카드 투표용지처럼 보이는 이 옐로카드를 내밀고 있고 윤 대통령 힘, 뭐 국민의힘을 상징하겠죠. 아 그리고 또는 힘 빠졌다? 뭐 그런 거겠죠. 힘자를 넣었어요. 표정 안 좋아요. 뭐 당연하겠죠. 총선 결과가 성적표가 그렇게 뭐 최악이라는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 장의 그림이 이번 총선에 이 총선을 딱 대변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얘기를 시작으로 한번 오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게 깜짝이냐 또 이랬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1면입니다. 좀 전에 윤 대통령 표정 안 좋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잠깐 다루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아직 뭐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만 내주 초, 그러니까 뭐 월화 정도 되겠죠. 내주 초에 입장을 발표할 거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도 일정을 다 물리고 지금 뭔가 이 담화 형식 등등 내용 뭘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그 다음 줄이 아랫줄이에요. 보겠습니다. 총리의 권영세 비서실장 원희룡 검토하고 있다. 사실 총선 다음 날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 표명했죠. 그 후속으로 지금 이런 인물들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총리의 권영세 이번에 용산에서 5호선 달성했죠. 비서실장이 원희룡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3면입니다. 그러면 총리 물망에는 또 누가 있느냐? 권영세 의원만 있느냐? 아니다. 새 총리 후보에 주호영, 김한길, 박주선도 거론된다더라. 지금 인물 보세요. 권영세, 주호영, 김한길, 박주선도 총리 후보군에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 기사예요. 그런데 하나 더 볼게요. 매일경제 4면이 있습니다. 매경 4면은 또 총리 나도 있다. 나 빼놓지 마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후임 총리 고심하는 용산. 주호영 앞서 나왔죠. 최중경, 이주영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저희가 한 판에 정리해 볼게요. 총리 후보군 물망 오른 사람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한 판 정리해 볼까요? 얼굴 보여드리기가 제일 잘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름 글자보다는요. 권영세, 주호영, 김한길, 박주선, 최중경 그리고 이주영, 박병원, 김병준, 홍준표 대박 사건이면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긴 잠시 뒤에 일단 너무 다 공개해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총리 후보군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저희가 쫙 정리를 해봤는데 장현주 부위원장님 그래서 네. 앞서 저희가 키워드가 깜짝 물음표
그거 또 물음표 이렇게 골라봤는데 장현주 부위원장님 보실 때는 이게 깜짝에 가깝습니까? 또에 가깝습니까? 사실 깜짝 카드라기보다는 재활용에 가깝다고 봐야 될 재활용. 것 아이고. 같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뭐 총리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고 지금은 이제 언론들의 취재에 의해서 나오는 하마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정적으로 무조건 총리 후보를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후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취재 내용들이 사실과 같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총리 물망이라든지 뭐 아니면 장관직이라든지 여러 인사의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이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새롭거나 깜짝 놀랄 만한 인사라기보다는 다시 또 그때 또 언급됐던 인사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이런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 심판론으로 보여주신 민심의 따끔한 회초리는 결국 대통령실의 국정기조로 바꾸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인 것이고요. 이 부분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인사 쇄신으로도 보여줘야겠지만 저는 조직 개편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당연히 이제 새 총리라든지 앞으로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 쇄신으로 국민들께 어떤 국정기조를 바꾼다는 메시지 던져야겠지만 뭐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식의 조직 개편들도 함께 따라와야 국민들 보시기에는 근본적으로 국정 기조가 전환되겠구나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여기 총리 후보군 물망의 이제 면면들 쭉 보다 보니까 쭉 가다 보니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눈에 딱 띄어요. 홍 시장이 그럴까요? 아니 대구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거기 끼어들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이번에 당선이 초선에 들어갔죠. 사수 끝에 들어갔는데 이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SNS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층에 관심 가지려면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된다.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총리를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누어 맞는 것도 방법이다. 이건 강전의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그냥 자기 피셜이다. 이준석 당선인 자기 피셜이다. 아니면 정말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뭐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준석이란 스피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개혁신당을 본인이 창당을 하고 거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선이 되었는데 과거에 국민의힘에 있어서 당대표였다가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징계를 받고 좀 불명예 퇴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감정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또 당선인의 신분이 되었었기 네. 때문에 좀 국민의힘에 약간 간섭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SNS 글만 봐도요.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이유가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그리고 아랫줄에도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하. 결과적으로 이번에 총리가 새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 패배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중간평가를 해주신 것인데 잘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지 않고 이번 총리로서는 여야 간의 협치를 더욱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저 글 자체가 젊은 층에게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네. 본인의 기존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글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분명 좋은 분이고 그리고 예전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당시에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도지사를 지자체장에서 바로 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의 적합한 인물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 어떠한 진정성 있는 이런 제안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번에 당선이 됐고 본인의 젊은 층에 소구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홍준표 시장을 차기 총리로 후임 총리로 이준석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SNS 통해서 화끈하게 한번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 나온 김에 총리 얘기 후보군 얘기 나온 김에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기사를 보니까 김부겸 이번에 선대위원장이 자기가 총리에 거론되는 걸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다. 혹시 그게 아니 총리 한번 해본 사람 나한테 다시 해보라는 거야? 나 지금 대권 나갈 건데 혹시 뭐 그런 것 때문에 불쾌하다는 거 왜 불쾌하다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뭐 그게 하마평에 한번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부겸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윤석열 정부 심판에 앞장을 섰던 그런 네. 상황이고 앞으로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이 국무총리를 뭐 바꾸고 비서실장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 집권 여당의 몫인데 또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몫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이거를 갖다가 그 야당에게 무슨 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에다가 약간 이렇게 간보기성도 있다고 보세요? 예 흘려서 뭐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앞으로 이런 식의 인사는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총선에 민의가 뭐였냐. 대통령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 기조를 어떻게 바꿔갈 거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진중하게 해서 내놔야 될 건 또 대통령의 몫이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언급되시는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여권이나 또 많은 이제 이 그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총리 후보군 또는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지금 대통령이 뭐 다음 주 초에 입장을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폭넓게 네. 그 열어놓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김진욱 대변님의 말씀을 약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지금 거론되는 총리 후보군은 에이 야당 부자 에이구 아니야 이렇게 막 하는 것 같긴 해요 분위기가. 그러면 앞서 제목 나왔잖아요. 새 총리 후보군에는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는데 지금 또 중요한 게 용산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그 기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중앙일보 1면 대통령 비서실장 원희룡 유력 검토. 원희룡 뭐 후보하면 여러분 이 수없이 들으셨겠죠. 이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 맞붙었던 명룡대전의 그 당사자 원희룡 유력 검토한다. 다음 주 초에 입장 발표 그때 다음 주 초에 윤 대통령 입장 발표할 때 이런 인사들도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식은요. 어쨌든 이렇게 검토되고 있다. 하나 더 볼게요. 기사. 동아일보 3면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거론되는 사람은 지금 원희룡 후보밖에 원희룡 전 장관밖에 없느냐. 또 있습니다. 새 비서실장의 원희룡, 이상민 등 물망. 야당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성재준 위원님께 갈게요. 사실 뭐 이제 총리라는 자리도 중요합니다만 그동안 이런 얘기가 이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 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나왔던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용산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지금 관료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정무 감각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고 정치부 기자들은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새로 비서실장 후보군에 거론된 인물은 그런 면에서는 괜찮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관섭 비서실장이 됐거나 한호섭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다 공무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정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눈에 띄는 어떤 활약상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고개가 또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표현해가지고 정무 감각이 좀 떨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국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성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또 비서실장으로 거론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런 맥락에서 좀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래서 원희룡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랑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낙선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나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어떤 무게감은 굉장히 저는 상승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야당 측에서는 이게 또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특검 문제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반발이 또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협치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김부겸 전 이제 그 또 총리 같은 경우는 불쾌하다까지도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막 서로가 막 감정적으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제 협력을 하면서 협치를 하면서 비서실장이 됐거나 총리가 됐거나 잘 좀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이 추가 발언 요청하셨는데 이 가운데도 뭐 혹시 뭐 좀 마음에 안 드시는 후보군이 있으신 거예요? 왜 추가 발언 요청하셨어요? 그 원희룡 그 지금 이제 전 장관이라고 할게요. 이제 네. 선거가 끝났으니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국토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 장관 시절 작년입니다. 불과 딱 1년 전인데 장관 시절에 양평고속도로에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일타 강사를 자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게 날파리 선동이라는 정치 공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양평고속도로를 백지화 시켜놨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아무런 이 진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희룡 전 장관 같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 아니면 이 대통령실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임하게 되면 앞으로 이 여당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열을 형성하고 있는 야당과의 관계에서 협치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하고 경합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선거로 끝난 얘기고 앞으로 대통령실이 가져가야 할 모습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요. 이 인사기사, 즉 누가 어느 자리에 간다 이 인사기사를 쓴다는 게 상당한 부담이에요. 왜? 맞추면 본전이지만 혹시 상당히 어긋나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인사기사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이런 인물들이 하마평에는 오르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한번 결과는 지켜볼게요.